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수많은 빛으로 반짝였지만 그날 밤의 도시는 차가운 가을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KA 이노베이션 타워의 최상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번져나가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현실감 없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창가에 선 한 남자는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지만 그의 텅 빈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32살의 나이로 국내 최고의 IT 기업을 이끄는 젊은 회장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주변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한 냉정한 표정.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의 돈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 자신은 스스로를 텅 빈 성에 갇힌 유령이라 생각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김없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하얀 병실, 창밖으로 내리던 절망적인 빗줄기,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 가던 윤희의 미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를 잃었다. 그날 이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잃은 그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마취제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광활한 사무실을 응시했다. 최고급 마감재와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꾸며진 공간은 차가운 성공의 상징 그 자체였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손을 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윤희였다. 그는 액자를 향해 걸어갔지만 차마 손을 뻗지는 못했다. 마치 만지는 순간 산산조각이라도 날 것처럼.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지독한 허무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성공은 공허했고 부는 무의미했다. 이 거대한 성에서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치 그의 텅 빈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빗소리는 끈질기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세상의 정상에서 그는 가장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었다. 같은 시각,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닿지 않는 서울의 한 구석. 눅눅한 공기가 가득한 반지하 방. 이서연은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5살배기 미나는 쌕쌕거리며 잠들어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과 살짝 파르스름한 입술은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방 안의 유일한 불빛인 낡은 스탠드 조명이 모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강지훈이 듣고 있는 것과 똑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서연에게 빗소리는 낭만이나 고독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절망의 소리였다. 금방이라도 곰팡 내 나는 벽을 뚫고 물이 스며들 것만 같았다. 그녀는 딸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온기만이 이 차가운 현실에서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서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병원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보호자님, 김미나 화나의 심장 판막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며 예상 수술비는. 그녀는 차마 액수를 끝까지 읽을 수 없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확인한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숫자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은 처참할 정도로 초라했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밤낮없이 일했지만 비싼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다. 은행 문턱은 너무나 높았고 사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돌아오는 것은 정중한 거절과 싸늘한 외면뿐이었다. 세상은 그녀와 아픈 딸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엄마. 잠결에 미나가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딸의 이마를 짚었다. 다행히 열은 없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 여기 있어.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딸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다.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혼자가 되자 꾹꾹 눌러왔던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이 세상에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만약 존재한다면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에게 찾아와 주길.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수첩에 닿았다. 몇 달 전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아주머니가 정말 힘들 때 연락해보라 며 적어준 번호였다. 익명의 독지가인데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뜬소문 같은 이야기와 함께였다. 그때는 그저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잊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존심 같은 건 사치였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낯선 이에게 구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이게 문제랴. 그녀는 결심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첩에 적힌 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했다. 한자 한자 누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메시지 창을 열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몇 번이나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눈물이 스마트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타자를 쳤다. 더 이상 꾸밀 수도, 숨길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절박함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다. 얼굴도 모르는 분께 이런 문자를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5살 된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 미나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딸을 잃을 것만 같아 무릎 꿇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제 딸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은혜는 평생 갚겠습니다. 아니, 평생 노예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이 짧은 글이 자신의 남은 자존심을 모두 버리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과연 답장이 오기는 할까? 혹시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수만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미나의 창백한 얼굴만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희망을 담아 화면을 눌렀다. 메시지 전송 완료. 그 작은 문구가 뜨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쥔 채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간절한 메시지가 단 하나의 숫자 오류로 인해 서울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차가운 심장을 가진 남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우는 사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집요하게 그의 의식을 파고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5년 전 그날의 기억들로 어지러웠다. 그때 정적을 깨고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늦은 시간에 이 번호로 연락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업무용 전화기가 아니었기에 그는 짜증스럽게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진동은 끈질기게 한 번 더 울렸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스팸이거나 혹은 돈을 노린 사기꾼의 문자일 것이라 지레 짐작했다. 그의 세상에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들끓었으니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무심코 메시지의 첫 줄을 읽고 손가락을 멈췄다. 얼굴도 모르는 분께 이런 문자를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상투적인 시작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마지못해 그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5살 딸. 선천성 심장병. 긴급 수술.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의 의식에 박혔다. 특히 심장병이라는 단어는 잊고 있던 흉터를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5년 전, 그 역시 지독하게 많이 들었던 단어였다. 그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아주 천천히 읽었다. 문장에는 꾸밈이 없었다. 오직 한 명의 어미가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던진 처절함만이 가득했다. 평생 노예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그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믿는단 말인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어리석은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리석음 속에 담긴 순수한 절박함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을 미세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윤희를 떠올렸다. 만약 그때 돈이 없어서 윤희를 치료하지 못했다면 자신은 어땠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내려 했지만 메시지의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다시 책상 위에 던져두고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독한 술만이 이 불쾌한 감정을 씻어내 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한 표정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밤새 그를 괴롭혔던 문자 메시지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는 채 오르자마자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수화기 너머로 단정한 목소리가 즉각 응답했다. 네, 회장님. 번호 하나 줄 테니 오늘 안으로 이 번호 주인에 대해 알아봐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문자로 보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최대한 조용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지시와 같았다. 김 비서는 단 한 번의 반문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강지우는 문자로 받았던 번호를 그대로 김 비서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하룻밤의 변덕일 수도 있고, 혹은 귀찮은 감정을 돈으로 해결해 버리려는 시도일 수도 있었다. 어찌됐든 진실을 확인하고 나면 이 찝찝한 기분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오후
김비서는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봉투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서류를 먼저 읽기 시작했다. 이름 이서연, 나이 28세, 직업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가족관계 딸 김미나 5세, 그리고 그 아래에는 딸 김미나의 진단서 4번이 첨부되어 있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 사이로 긴급 수술 필요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문자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첨부된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한 장은 이서연의 증명사진이었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도 굳은 심지가 느껴지는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미나의 사진이었다. 앙상한 팔에 링거 바늘을 꽂고 있었지만 아이는 희미하게나마 웃고 있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강지훈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얼굴 위로.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윤희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지독한 무력감이 다시 그를 덮쳤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김비서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강지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잠겨 있었다. 병원비를 처리해.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재단 이름으로 조용히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김비서는 짧게 대답하고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강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사진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이걸로 된 것이다. 그는 익명의 기부자가 되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 이 찝찝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편 병원에서 초조하게 딸의 곁을 지키던 이서연은 간호사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미나의 수술비 전액이 익명의 기부자에 의해 완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몇 번을 되물은 후에야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안도감과 감사함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쳤다. 그러나 폭풍 같은 감정이 지나가자 이내 혼란스러움과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돈을 그녀는 밤새 보냈던 그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다. 설마 그 사람이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거액을 아무 조건 없이 내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녀는 이대로 빚을 진 채 살아갈 수 없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서연은 끈질기게 그 번호로 다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미나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제가 평생에 걸쳐서라도 꼭 이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한 번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전화는 언제나 꺼져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녀는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녀의 끈질김은 마침내 강지훈을 움직였다. 그는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을 보며 깊은 짜증을 느꼈다. 번호를 차단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럴 수가 없었다.
여자의 집요함 뒤에 숨겨진 굳은 의지가 그를 성가시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결국 그는 김 비서를 통해 단 한 번만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호텔의 카페였다.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해 초조하게 상대를 기다렸다. 그녀는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왔지만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기분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완벽한 슈트 차림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 서연은 그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떤 인사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용건이 뭐죠? 강지훈의 얼음장 같은 질문에 이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최소한의 온정이라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일까?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을 넘어 마치 귀찮은 장애물을 보는 듯한 냉기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 자리에 동정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심을 담아 허리가 꺾일 듯이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딸 아이가 미나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무감각한 시선으로 그녀의 인사를 받아낼 뿐이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열어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의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제가 버는 돈에서 매달 생활비를 제외하고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게 해주십시오. 평생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녀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자존심 강한 그녀였지만 이 빚은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다. 어떻게든 갚아나갈 길을 찾아야만 했다. 강지훈은 그녀가 내민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그녀가 밤새 고민하며 짰을 너무나 비현실적이라 처량하기까지 한 상환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에게 그 돈은 하룻밤 술값도 되지 않는 액수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 돈 돌려받을 생각으로 낸 게 아닙니다. 서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 동정이나 연민을 갈구하는 대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저 눈빛, 흥미로웠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바로 호기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꺼냈다. 정돈을 갚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떤 방법이든 하겠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다. 강지우는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숙였다.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를 향했다. 내 개인 비서로 일해주시죠.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비서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대기업 회장의 비서라니.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다. 회사 업무를 보는 비서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내 사적인 영역을 관리해줄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내 집안일을 총괄하고 끼니를 챙기고 개인적인 스케줄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죠. 한마디로 내 그림자처럼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하듯 건조하게 조건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급여는 충분히 챙겨주겠습니다. 업계 최고 대우로. 물론 급여의 70%는 당신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5년 정도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겠군요. 그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산처럼 들렸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제안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었다. 돈으로 그녀의 시간과 삶을 통째로 사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선의를 가장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다. 그의 얼음 같은 눈동자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웠다. 부자의 변덕인가? 아니면 가난한 여자를 마음대로 조종하며 즐기려는 악취미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안 돼. 이런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녀가 거절의 말을 내뱉으려던 바로 그 순간 병원 침대에서 환하게 웃던 미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수술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딸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건강한 미래가 필요했다. 그녀의 하찮은 자존심 따위가 딸의 미래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굴욕감과 모성애가 처절하게 맞붙었다. 결국 언제나 그랬듯 이기는 것은 모성애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도록 하죠. 김 비서가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겁니다. 그는 마치 모든 용무가 끝났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텅 빈 카페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수첩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삶을 담보로 한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이제 막 거대하고 차가운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유리상자나 잘 꾸며진 박물관에 가까웠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전망,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 그리고 먼지 한 톨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청결함.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서연이 그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된 첫날, 그녀는 그 삭막할 정도의 완벽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김 비서가 전달한 업무 매뉴얼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무적이었다. 회장님의 식사는 매일 저녁 8시. 지정된 레스토랑의 메뉴로 준비할 것. 서재는 허락 없이 절대 출입 금지. 불필요한 대화는 삼갈 것. 매뉴얼의 모든 조항은 그녀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가 바로 옆에 있어도 마치 없는 사람인 양 행동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필요한 말이 있을 때는 기계에 명령을 내리듯 단답형으로 내뱉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거대한 성에 고용된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 텅 빈 집을 정리하고 그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조용히 퇴근하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매뉴얼에는 적혀있지 않은 진짜 강지훈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다. 이른 아침에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만 했다. 그가 주문해놓은 비싼 저녁 식사를 제대로 먹는 날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졌고 그의 책상에는 식은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캔만이 뒹굴었다. 그녀는 종종 소파의 슈트도 벗지 못한 채 기절하듯 잠들어 있는 그를 발견하곤 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과 자기 파괴적인 생활 방식. 그녀는 그를 보며 연민을 느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에 대한 본능적인 공감에 가까웠다. 어느 늦은 밤, 퇴근을 준비하던 서연은 위스키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는 강지훈의 미간이 심하게 찌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만성적인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순간 망설였다. 매뉴얼을 어기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주방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어 보이는 깨끗한 주방에서 엄마가 어릴 적 자주 끓여주셨던 대추차를 정성껏 달였다. 그리고는 작은 쟁반에 찻잔을 받쳐들고 그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회장님.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노크했다. 무슨 일이지?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 따뜻한 차를 좀 준비했습니다. 머리가 아프실 때 드시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가 당장 나가라고 소리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 들려온 대답은 의외였다. 두고 가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책상 한쪽에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녀는 조용히 목례를 하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대추채에 손을 뻗었다.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향기와 따스한 온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의 날카로운 신경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준다는 감각이었다. 다음 날 그는 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책상 위에는 매일 밤 따뜻한 차가 놓여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서연은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를 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싸고 차가운 레스토랑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직접 장을 봐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가정식을 준비했다. 속이 편안해지는 따뜻한 된장찌개, 갖가지 나물 반찬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차려놓고 조용히 퇴근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텅 빈 집에 들어왔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음식 냄새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지만 더 이상 식사는 허기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온기가 담긴 음식을 먹으며 그의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들만의 소리 없는 대화였다. 그녀는 말없이 온기를 건넸고 그는 말없이 그것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강지훈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극심한 피로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텅 비고 어두운 집이 그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그녀의 작은 업무 공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이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일을 하다가 혹은 딸아이에게 줄 그림을 그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모양이었다. 여튼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피곤으로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그녀의 손옆에는 활짝 웃고 있는 미나의 크레용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하나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신의 까다로운 요구를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것은 연민과는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렬한 감정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고 있던 값비싼 슈트 재킷을 조용히 벗었다. 그리고 잠든 그녀의 어깨 위로 아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살짝 스쳤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잠든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집안은 여전히 거대한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강지훈의 얼음성에서의 하루가 점점 익숙해진다. 이서연은 더 이상 그를 어렵고 무서운 고용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그의 날카로운 말투 속에 감춰진 지독한 피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이서연을 돈으로 묶어둔 단순한 개인 비서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에, 그녀가 정성껏 차려주는 소박한 저녁 식사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길들여지고 있었다. 삭막했던 그의 세상에 그녀라는 존재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의식하기 시작했다. 위태로운 평화, 그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관계였다. 그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서연은 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병원이라는 두 글자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미나 화나 보호자 되시죠? 아이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미나야, 안 돼. 제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KJ 이노베이션 본사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이사회에 참석 중이었다. 수조 원이 걸린 해외 합작 투자 안건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특유의 냉철함과 논리로 이사들을 압박하며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강지훈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방금 전 이서연 씨 따님의 상태가 위중해져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이사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고 눈앞의 보고서가 의미 없는 활자로 흩어졌다. 그의 뇌리를 강타한 것은 아이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5년 전 의사가 그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지독한 대자비, 소독약 냄새, 차가운 병원 복도, 그리고 절망.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악몽이 순식간에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다음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강지훈 회장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좌중을 향해 짧게 쏘아붙였다. 회의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로 나온 그는 김 비서에게 폭풍처럼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 남은 스케줄 전부 취소해.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최인섭 교수한테 연락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게 만들어. 내 이름을 대.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써. 당장 그의 명령은 비서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명에 맞서는 장수와도 같았다. 그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업가가 아니었다. 어떻게든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한 명의 남자였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제발, 제발 우리 미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바쁜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에 왜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5년 전 그 역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절망을 겪었을 때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그녀의 곁에 조금 거리를 두고 섰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때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고통스럽게 뒤엉켰다. 하얀 병원 복도,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공기 중에 떠도는 희미한 약품 냄새. 모든 것이 5년 전 그날과 똑같았다. 그는 중환자실 문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미나가 아닌 윤희가 누워있는 것만 같았다. 다시 한번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학생이었지만 지금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를 전화 한 통으로 불러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결코 다시는 무력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나를 구하기 위한 싸움이자 과거의 자신과 벌이는 처절한 싸움이었다. 잠시 후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며 최인섭 교수를 필두로 하는 최고의 의료진이 도착했다.
강지훈의 힘이었다. 미나는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실 앞. 빨간 등이 켜지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강지훈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힘은 놀랍도록 단단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붉은 등만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회장과 비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똑같은 두려움과 간절함을 공유하는 두 명의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냉정했던 그의 얼굴에 그녀 자신의 것과 똑같은 고통과 불안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의 차가움은 오만함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감추기 위한 갑옷이었음을.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른 후 마침내 수술실의 등이 꺼졌다. 최 교수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이는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온몸을 짓누르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울음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위로의 행동이었다. 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서연은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그를 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가닿고 있었다. 미나의 건강이 안정을 되찾은 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얼음장 같던 정적 대신 서연이 주방에서 작게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서류와 커피 향만 가득했던 공간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소파에서 쪽잠을 자지 않았고 서연이 차려놓은 저녁을 묵묵히 비워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거의 없었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그에게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늦은 밤 돌아온 그를 위해 작은 스탠드 불빛을 켜두는 그녀의 배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감이 쌓여가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위태롭고 이름 없는 관계에 익숙해질 무렵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그들의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의 이름은 한유라였다.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화려하게 귀국한 그녀는 KJ 이노베이션의 주요 파트너사인 태성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이자 강지훈의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둔 인물이었다. 아름다운 외모, 명석한 두뇌, 그리고 사람을 휘어잡는 당당한 매력까지.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였고 그녀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단 하나의 트로피는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귀국하자마자 마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안주인처럼 자연스럽게 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지훈 오빠, 나왔어. 그녀는 특유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그를 끌어안았지만 강지훈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뿐이었다. 그는 유라의 야망과 소유욕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 집안의 관계 때문에 그녀를 무작정 밀어낼 수만은 없었다. 한유라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강지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과거의 날카로운 냉기 대신 어딘가 모르게 누그러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은 그날 저녁
예고 없이 그의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서연과 처음 마주쳤다. 유라는 위아래로 서연을 훑어보았다. 값싼 옷차림, 피곤에 지친 얼굴. 하지만 그 초라함 속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은 단단한 눈빛. 유라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입가에는 상냥한 미소를 건 채 마치 여왕이 한여를 대하듯 서연에게 물었다. 어머, 오빠네 집에 새로운 분이 계셨네. 누구시죠? 서연은 공손하게 자신을 개인 비서라고 소개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라는 즉시 사람을 시켜 이서연의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픈 딸, 엄청난 병원비, 그리고 강지훈과의 채무관계. 보고를 받은 유라는 경멸과 안도감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역시나 동정심을 무기로 남자를 붙잡으려는 흔해 빠진 신데렐라 스토리.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이서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일부러 서연 혼자 있는 시간에 맞춰 다시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이번에 그녀는 동정심 많은 언니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 씨,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지훈 오빠가 서연 씨를 돕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실 오빠에게는 잊지 못할 첫사랑이 있었어요. 윤희 언니라고. 몸이 많이 아팠죠. 결국 오빠 곁을 떠났지만 오빠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마 서연 씨의 아픈 따님을 보면서 지키지 못했던 윤희 언니를 떠올렸을 거예요.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거죠. 오빠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서연 씨가 잘 알아줬으면 해요. 혹시라도 그의 동정심을 다른 감정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유라의 모든 말은 부드러운 독약과도 같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선의를 죄책감과 동정으로 포장했고 서연의 존재를 죽은 첫사랑의 대용품으로 전락시켰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강지훈이 보여주었던 따뜻함이 정말 그저 죽은 사람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었을까?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그녀의 마음속에 뿌려졌다. 강지훈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부모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치 걱정스럽다는 듯이 서연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님, 아버님, 지훈 오빠가 정말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딱한 사정의 여자를 개인 비서로 들였다면서요. 물론 착한 마음은 좋지만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지. 그녀는 직접적으로 서연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들을 걱정하는 예비 며느리를 연기했다. 그녀의 교묘한 말들은 강지훈의 영린, 즉 과거의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를 은근히 건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그녀는 최고급 식재료를 공수해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주방에서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서연이 매일 차려내는 소박한 가정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려한 만찬이었다. 그것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강지훈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그에게서 온 것은 짧은 전화 한 통이었다. 오늘 일이 많아 사무실에서 해결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그날 밤 서연은 평소처럼 작은 보온 도시락에 저녁을 담아
그의 사무실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늦은 새벽에 돌아온 강지훈은 유라가 차린 만찬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곧장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마주친 유라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냥한 미소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앞을 막아서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서연은 무슨 말이냐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라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네가 하는 음식 나부랭이를 그 사람이 먹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넌 그저 죽은 여자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는 널 보면서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의 여자를 떠올리는 거라고. 설마 하니 너처럼 돈 없고 흠 있는 중고품 같은 여자를 그 남자가 진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중고품. 그 잔인한 단어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지난 몇 주간 쌓아 올렸던 작은 희망과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나쳐갔다. 홀로 남은 서연은 거실 통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정말 그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한유라가 남기고 간 잔인한 말들은 독초의 씨앗처럼 이서연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다. 그녀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모든 생각을 잠식했다. 강지훈의 작은 친절,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저것은 나를 향한 것일까? 아니면 내 뒤에 서 있는 다른 여자의 그림자를 향한 것일까? 그녀는 예전처럼 그를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 그녀의 행동은 완벽한 업무 매뉴얼 그 자체로 돌아갔다. 불필요한 말을 섞지 않았고 그의 시선을 피했으며 따뜻한 차를 건넬 때조차도 감정을 지운 채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그녀가 미나의 건강 문제로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그저 피곤해서일 것이라 짐작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세운 투명한 벽은 그가 다가서려 할수록 더욱 견고해져 둘 사이에는 다시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훈에게 싱가포르로의 긴급 출장 일정이 잡혔다.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매우 중요한 계약이 걸린 출장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 서연에게 한 가지 업무를 지시했다. 내 서재에 가면 온 6년 전쯤 진행했던 시너지 프로젝트 관련 서류가 있을 겁니다. 오래된 자료라 창고 박스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그걸 좀 찾아놔 줬으면 합니다. 이번 계약에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녀에게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서재 출입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첫 번째 지시이기도 했다. 서연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서재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가 떠난 후 펜트하우스는 다시 거대한 침묵에 잠겼다.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서재 문을 열었다. 방대한 양의 책들, 최첨단 기기들, 그리고 방 전체를 지배하는 강지훈 특유의 차가운 향기. 그녀는 그가 지시한 서류를 찾기 위해 구석에 쌓여있는 창고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시간을 뒤져도 문제의 서류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문득 복도 끝에 있던 작은 창고 문이 생각났다.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었고 그녀 역시 단순한 창고일 것이라 생각했던 곳이었다. 혹시 오래된 서류들을 그곳으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닐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문으로 향했다. 문은 역시나 잠겨 있었다. 그녀가 실망하며 돌아서려던 순간
문 옆 작은 콘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 깜빡 잊고 두고 간 듯한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한유라가 했던 말이 악령처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에게는 잊지 못할 첫사랑이 있었어.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열쇠에 손을 뻗었다. 업무 때문이라는 자기 합리화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금지된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충돌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어 자물쇠에 꽂아 넣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문 안쪽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춰버린 한 사람을 위한 기억의 신전이었다. 방 안에는 먼지와 마른 물감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빗줄기 아래 하얀 천으로 덮인 이젤들이 여러 개 서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다가가 천 하나를 걷어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자의 미완성된 초상화가 있었다. 방 한쪽 벽면은 온통 사진들로 채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초상화의 여자와 지금보다 훨씬 젊고 자유분방하게 웃고 있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이었다. 사진 속 그는 그녀가 아는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에 빠진 평범한 남자였다. 책상 위에는 낡은 스카프, 빛바랜 영화 티켓, 아파가 꽂힌 책 등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죽 커버로 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윤희의 다이어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을 열어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한유라가 던진 독이, 강지훈의 알 수 없는 친절이,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모두 이 안에 답이 있을 것이라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다이어리를 펼쳤다. 다이어리 속에는 두 사람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와 윤희의 투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윤희는 자신의 병이 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고, 자신들의 관계를 반대하는 그의 부모님과 싸우는 그를 항상 안쓰러워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윤희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그날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지훈이가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 나 때문에 그의 미래를 망치게 할 수는 없다. 괜찮다고, 내일 와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를 것이다. 차라리 그 편이 낫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강지훈은 그저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자신과 미나는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였을 뿐이다. 아픈 아이를 둔 무력한 여자. 그것은 5년 전 그가 구하지 못했던 윤희의 상황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겹쳐 보였다. 그가 보여준 모든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처절한 속죄 행위였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싱가포르에 있는 강지훈이었다. 일은 잘 돼가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다. 어제였다면 설렜을 그 목소리가 지금은 그녀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완벽한 비서의 가면을 쓴 채 대답했다. 네, 회장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의아함이 느껴졌다.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을 잘랐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협곡처럼 벌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이 싱가포르에서 돌아왔을 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그가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서연은 완벽한 비서였다. 그의 동선에 맞춰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업무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들의 공간을 채우던 조용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그에게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잘 만든 가면처럼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강지훈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거리감의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차마 먼저 다가가 물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채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지켜보던 한유라는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직감했다. 심리적인 공격만으로는 부족했다. 강지훈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서연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를 시켜 치밀한 함정을 준비했다. 먼저 그녀는 휴전을 제안하는 척 이서연에게 연락해 태성그룹 본사 근처의 카페에서 잠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미리 매수해둔 파파라치를 시켜 마치 이서연이 태성그룹 건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교묘한 각도에서 찍게 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강지훈이 서연에게 찾아달라고 했던 시너지 프로젝트의 일부 내용을 빼돌려 태성그룹의 하급 직원에게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꾸몄다. 이서연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 그리고 그녀가 라이벌 회사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사진. 이 두 가지면 충분했다. 유라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비통한 표정을 짓고 강지훈을 찾아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오빠, 나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 회사 쪽에서 입수한 정보야. 그리고 이건... 그녀는 사진을 꺼내 보였다. 어제 우리 회사 근처에서 이서연 씨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 강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태성그룹 건물 앞에서 주위를 살피는 듯한 이서연의 모습, 그리고 KJ 이노베이션의 미공개 프로젝트 핵심 내용이 담긴 문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과거의 기억, 믿었던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던 그날의 상처가 되살아나 그의 이성을 잠식했다. 그가 이제 막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여자, 병원 복도에서 함께 아파하며 동질감을 느꼈던 여자. 그녀의 모든 행동이 결국 돈을 노린 치밀한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연약한 감정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배신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술에 취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이서연은 그의 상태에 놀랐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속이 불편하실 텐데 꿀물이라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지훈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그는 서류 봉투를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로 집어 던졌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자신의 사진, 그리고 본 적도 없는 문서. 그녀는 모든 것이 한유라가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와 고통으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어떤 변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신뢰나 온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실망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강지훈은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결국 당신도 똑같았군. 아픈 아이를 방패 삼아 동정심을 유발하고 내 뒤통수를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 안 그런가? 그는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 순진한 얼굴에 내가 잠시 속았군. 병원에서 보여준 그 눈물도, 내 집에서 보여준 그 가식적인 친절도 전부 다 연기였나? 목적이 뭐였지? 돈 아니면 우리 회사의 정보. 그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말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난 당신이 윤희와는 다를 줄 알았어. 내가 틀렸군. 내가 또 한 번 어리석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역시나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여자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이제는 배신자라는 누명까지 뒤집었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모두 안으로 삼키며 텅 빈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신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깊은 슬픔만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 씨가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개인적인 유대를 스스로 끊어내는 마지막 인사였다. 그날 밤 강지훈이 서재에 틀어박혀 홀로 술을 마시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의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단출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짧은 사직서와 함께 미나의 수술비를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잠든 미나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하고 차가운 집을 한번 둘러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이라고 착각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는 술병과 깨진 유리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사직서만이 남아 처절하게 실패해버린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서연이 떠난 후 강지훈의 세상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그의 시간은 다시 분과 초 단위로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다시 온기 없는 거대한 유리 상자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지독한 공허함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가 떠난 첫날 아침, 그는 무의식적으로 따뜻한 차가 놓여 있기를 기대했다. 밤늦게 돌아온 날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과 온기가 남아있는 저녁 식탁을 찾았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서늘한 침묵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된 차가운 음식뿐이었다. 그녀가 있던 자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그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러댔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녀를 밀어냈지만 정작 남은 것은 그녀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이었다. 그는 더 많은 술을 마셨고 더 지독하게 일에 몰두했다. 그녀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발버둥 칠수록 그녀의 마지막 모습,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슬프게 웃던 그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비서는 깊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강지훈을 보좌해왔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얼마나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한 여직원의 해고를 두고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김비서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기억했다. 언제나 묵묵하고 성실했으며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던 여자. 그런 그녀가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는 스파이라는 사실이 그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한유라가 가져온 증거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충성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너져가는 상사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인간적인 의무감에 김비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사건의 진상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했다. 먼저 한유라가 증거로 제출했던 사진의 촬영 장소,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해 분석했다. 영상 속에서 이서연은 태성그룹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 그녀는 건물 밖 카페에서 한유라를 만났고 대화는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끝났다. 사진은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 마치 그녀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도록 악의적으로 촬영된 것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회사의 IT 보안팀의 협조를 구해 유출되었다는 문서의 로그 기록을 추적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해당 문서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IP는 회사 내부가 아닌 태성그룹 자회사 소유의 IP로 밝혀졌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한유라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작한 것이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다. 김비서는 모든 증거를 정리한 파일을 들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자신의 목을 내놓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해야만 했다. 강지훈은 술이 덜 깬 얼굴로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이야? 김비서는 망설이지 않고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서연 씨의 퇴사건과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얘긴 다시 꺼내지 마. 그는 상처를 다시 헤집고 싶지 않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김비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부디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강지훈은 마지못해 파일을 열었다. 파일을 넘기는 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CCTV 캡처 사진, IP 추적 결과 보고서, 조작된 증거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서연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유라의 추악한 질투심에 희생된 무고한 피해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비열한 거짓말에 놀아나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였다. 그가 그녀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귀에 메아리 쳤다. 결국 당신도 똑같았군. 그 순진한 얼굴에 내가 잠시 속았어. 내가 또 한 번 어리석었던 거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가 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 순간 강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느꼈던 고통의 실체는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따뜻함, 그녀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죽은 윤희의 대용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에 눈이 멀어
그 소중한 사람을 제 손으로 내쫓아버린 것이다. 후회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책상 위로 쓰러지며 절규했다. 그것은 회장의 체면도, 강한 남자의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한 남자의 처절한 오열이었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무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먼저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법무팀에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태성그룹과의 모든 파트너십을 재검토하시오. 당장 위약금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 모든 계약을 파기할 준비를 해.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꿰었다. 그리고 전화를 끄는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던 김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를 찾아 이서연 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대한민국 땅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 당장. 그의 명령은 더 이상 회장의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마지막 희망을 향한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이 사라진 후 강지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해 그녀를 찾았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회사 일은 김 비서에게 거의 맡겨둔 채 그는 매일같이 올라오는 보고서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휴대폰 번호는 해지되었고 계좌 거래 내역도 끊겼다. 그녀가 갈 만한 모든 곳을 뒤졌지만 허탕뿐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강지훈은 서서히 말라갔다. 잠을 자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의 눈밑은 검게 그늘졌고 날카롭던 인상은 수척해졌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끔찍한 대가를 온몸으로 치르고 있었다. 그녀를 찾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이대로 잿더미 속에서 끝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작은 실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다. 강원도의 한 작은 해안 마을. 그곳의 도예 공방에서 온라인으로 소량의 미술 용품을 주문한 내역이 포착된 것이다. 다른 이름을 사용했지만 수사팀은 몇 가지 정황을 근거로 그 주문자가 이서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강지훈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아 몇 시간을 달려 그 작은 해안 마을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과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 그녀가 맞다 해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마을은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서울의 숨막히는 속도와는 다른 느리고 평온한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솔바람도의 공방이라는 곳을 찾아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공방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그는 그녀를 보았다.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는 흙을 잔뜩 묻히고 아이들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서연. 그녀의 얼굴에는 서울에서의 그늘과 피로 대신 평온하고 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 마당에서는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아진 미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햇살 아래서 뛰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앞에서 강지훈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의 존재가 저 완벽한 평화를 깨뜨려버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서연이 미나의 손을 잡고 공방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앞으로 다가섰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를 들은 서연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놀라움, 희미한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는 복잡한 슬픔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모든 자존심과 오만을 버리고 오직 진심만을 담아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내 과거의 상처에 눈이 멀어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 빈 세상을 밝혀준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나는 이서연이라는 여자, 바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화려한 재벌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초라하고 연약한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 역시 이 평화로운 곳에서 그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부재는 그녀의 마음에도 커다란 구멍을 남겼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미나가 달려왔다. 아이는 강지훈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저씨, 미나는 해맑게 웃으며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아이의 순수한 행동에.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강지훈은 미나의 한쪽 손을 잡고 모래성을 쌓았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거나 서울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회장과 비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로.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잘못 배달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사랑. 수많은 오해와 아픔의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안식처를 찾았다. 차가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세상 가장 따뜻한 바닷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